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제가 하도 역사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가 네.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장군, 적군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소리가 들리더니 네. 제가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돌격 앞으로. 이 꿈이 혹시 제 전생이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은데 김유신 장군 명언 아니에요? 아시네요. 네. 아, 그러면은 전생에 이제 자기가 김유신 장군이었다. 네. 왜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들이 장군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장군상이기는 해요. 그쵸. 예. 네. 약간 고전적으로 생겨가지고. 뭐요? 약간 촌스럽게 생겼단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얼른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7월 15일부터 함께 보시죠. 1973년 7월 15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천마총에서 신라시대 금관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천마도를 포함해 유물 1,300여 점이 출토됐는데요. 신라 금관은 전형적인 신라식 금관으로서 원형 대륜 앞면에는 세 줄기의 날출자형 입식이, 뒷면에는 두 줄기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마총에서 유물 발굴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12m 봉분에서 32.5cm의 전형적인 신라 금관이 유골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오. 이 신라 금관의 제작 연대는 대략 5, 6세기 정도로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이었는데요. 신라 금관은 1978년 12월 국보 188호로 지정됐고 천마총 금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배수진의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수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몇 명의 인부가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중화 부설 공사를 위해 투입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에 불어난 한강물이 노량진 배수지에 유입됐고 결국 인부 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위험한 상황임에도 공사를 강행한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피해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조금만 조심을 하면 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네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시행한 이 공사는 노량진 부근 올림픽대로 지하 40m에 직경 1.5m의 대형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였는데요. 상수도관 터널을 막고 있던 장벽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안전제일주의. 맞아요. 네, 지켜야겠죠. 이 밖에도 7월 15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전국 7대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된 거네요. 맞아요. 지난 1962년에 울산군이 울산시로 승격을 했고 이후에 35년이 지나서는 광역시가 된 거죠. 또 2009년에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로 61.4km였는데요.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춘천 사이의 이동 시간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됐죠. 그럼 이번에는 7월 16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옥수 신창원이 전남 신천에서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은 1989년 친하게 지내던 범죄자 2명과 함께 범죄를 모의했고 한 자택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르다 공범이 집주인을 살해했는데요. 이후 강도치사죄로 수배가 내려졌고 같은 해 9월 29일 한 카페에서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먼저 청송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가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이후에 탈옥을 시도한 거죠. 그때 탈옥을 한 거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쇠톱날로 절단하고 교회 공사장으로 숨어 굴을 파 탈출했는데요. 1999년 7월 16일 2년 6개월 만에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남녀가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거기에는 액자 같은 게 안 걸려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신중을 좀 제가 갔고요. 예. 이때 환풍구로 탈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진혁 씨만 봐도 그 환풍구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렇죠. 못 지나가죠.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살을 독하게 뺐습니다. 야. 얼마나 뺐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10kg 뺐나? 15kg. 오. 엄청나게 뺀 거죠. 또 도피 중에 사귀던 여성들에게 은신하기 위한 도움을 또 받았다고 해요. 이 돈과 차량은 또 훔치기도 했고요. 그렇구나. 무기징역이었잖아요. 이후에 형량이 더 추가됐겠네요? 맞아요. 이 검거 후 특수 도주 혐의로 22년 6개월형을 추가 선고받아서 기약 없는 옥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기징역이었으니까 형이 추가됐다고 해도 형량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1945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주의 미사일 실험장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실험했습니다. 5, 4, 3, 2, 1, now. 그리고 폭탄 실험은 성공. 이 실험은 미국 정부가 2차 대전 중 비밀리에 추진한 암호명 맨해튼 계획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했을 때 참가했던 과학자들도 이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엄청나게 놀랐다고 해요. 그럼요. 1942년 9월 원폭 개발을 위한 연구실, 실험실, 제조실이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영국 리버풀대의 핵물리학 연구소장과 박사팀이 합류해 원자폭탄을 연구했고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16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 2019년에 인천발 중국행 여객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왜 난 거죠? 기관실의 발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다행히 신고 접수를 받은 해경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7척을 현장에 급파해 진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7년 북한 도발에 의한 DMZ 교전이 발생했고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백골부대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4명이 군사분계선 70m를 넘어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함께 경고사격 200발을 발포했는데 북한군이 박격포 등으로 맞대응해서 23분여간 양쪽 전방 초소 간의 사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당시에 남북한의 교전이 벌어진 게 70년대 초 이후에는 처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그 긴장 사태는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7월 17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1948년엔 대한민국 국호가 탄생했고 5월 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재헌위원이 탄생했습니다. 또 5월 31일에는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됐고 재헌의회가 개원을 맞이했거든요. 이후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를 상정했고 국회에서 헌법이 통과되면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 초안에서 공포까지 총 49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헌법 공포는 어떻게 7월 17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1948년 7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는데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 건국일이었던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 법통을 이어받은 건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었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밑바탕으로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이 탄생하게 된 거네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헌장이었는데요. 그대로 계승해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5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5년 7월 17일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서 월트 디즈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디즈니랜드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상상력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그의 형인 로이 디즈니는 디즈니랜드의 건설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업가와 방송사가 디즈니랜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투자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왜 거절한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네. 보는 눈이 없었나? 개원한 디즈니랜드는 19세기 미국의 거리를 재현했고 모험의 나라, 환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개척의 나라로 구분해 방문자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17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8년에는 홍콩의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왕가위가 출생했습니다. 왕가위는 90년대 아시아 영화의 아이콘이잖아요. 저는 특히 영화 화양연화, 중경사님이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로요? 네. 왕가위 감독은 인물, 사물의 윤곽선과 빛을 활용해 잔상을 남기며 흘러가는 스텝 프린팅 기법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는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02년 미국 윌리스 캐리어가 에어컨을 처음 발명했습니다. 야, 이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야,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에어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20대 초반 한 출판사의 고충을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증기를 파이프로 순환시켜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의 방법을 응용해 차가운 물을 이용한 냉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개발에 착수하죠. 그럼 이번에는 7월 18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90년 7월 18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광복 이후 40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요. 윤보선은 1920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원이 됐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2월 제2대 서울시장에 발탁됩니다. 정말 민주화 운동에 열정적이셨네요. 맞아요.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요. 또 4.19 혁명 당시 3.15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장을 맡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0년 실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적 259석 중 208표를 얻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401년으로 가볼까요? 1401년 7월 18일 신문고가 설치됐습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의 개국 이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북을 쳐서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게 한 제도였는데요. 신문고는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문고가 대궐에 위치해 있고 격고 절차의 엄격 및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이 과중되는데요.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 및 상관이나 관장에 관계된 일의 격고는 엄격히 통제된 탓에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 또 양반들만 이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18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6년 체조 선수 코마네치가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정말 기록인데 네. 당시의 나이가 14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루마니아의 체조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잖아요. 네. 소녀 코마네치가 2단 평행봉에서 현란한 연기를 펼치고 사뿐히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만 해도 체조 만점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점을 받으면서 세계 기록을 깼죠. 만점인데 어떤 기록이 그보다 앞서서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1955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의 제네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열린 회담으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영국 수상 이든, 프랑스 수상 피에르, 소련 수상 불가닌이 참석했는데요. 제네바 회담 주제는 뭐였습니까? 독일의 통일 문제, 유럽의 안전 보장, 군비 축소, 동서 간의 교류 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23일 막을 내렸다고 해요. 자, 그럼 7월 1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79년 7월 19일) 독일 서베를린에서 열린 제30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김진호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세계대회에서 김진호 선수는 여자 개인전 60m, 50m, 30m에서 우승했고 개인 종합과 단체 종합도 석권해 여자 부문에 걸린 6개의 금메달 중 5개를 휩쓸었습니다. 사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으로 월계관을 쓴 곳에서 43년 만에 다시 태극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랑스럽네요. 예. 김진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했고 어깨까지 다쳤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노력했고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198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5관왕에 올랐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을 차지한 뒤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8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5년 7월 19일 부산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습니다. 부산 지하철 개통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설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1979년 10월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1981년 1월 1일 부산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설치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 1호선 건설을 4단계로 구분한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6월에 1단계 구간이 착공됐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은 노포동역에서 범내골역까지 16.2km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착공한 지 4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후 부산 지하철 1호선은 구간을 단계별로 늘리기 시작했고 1994년에 노포동역에서 신평역을 연결해 32.5km, 34개 역이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1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20년 탈북자가 강화도를 경유해서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을 했다고요? 아니, 목숨을 걸고 내려왔을 텐데 다시 그걸 올라갔다뇨.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한 탈북자 남성이 18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후에 조사 결과 19일에 해병대 제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최전방의 철책 밑을 통과해서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간첩이셨나? 이 사람은요. 네. 2017년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성추행 등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동기가 도피가 아닐까. 네. 또 1947년에는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해화동에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국권 회복에 앞장서며 독립운동을 펼쳤고 해방 당시 국내 전국을 주도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럼 7월 20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절권도의 창시자이자 쿵푸 영화를 혁신한 영화배우 이소룡. 이소룡이 1973년 7월 20일 홍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33세를 일기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1940년 11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우연히 영화에 출연했고 1958년까지 23편의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화 배우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1959년 미국으로 건너가 사람들에게 각종 무술을 전파했고 절권도를 창시합니다. 이소룡 하면 오,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항상 마지막 표정이 네. 이게 이 표정이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그런데 네. 이 이소룡이 미국에서 언제 영화 배우로 데뷔한 거죠? 1971년 ABC 액션 드라마 롱스트리트에서 주인공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상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데뷔를 했고요.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은 쿵푸 영화 당산대형, 정무문, 맹룡 과광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더 굳혀나갔는데요. 그의 활약은 중국 무술을 세계 곳곳에 더 알리는 계기가 됐고 쿵푸 영화의 가능성이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리고 그는 바위로 뒤덮인 달의 고요한 바다 표면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근데 원래 사실 소련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우주 개발에서 더 앞서 있었잖아요. 네. 위성도 원래 먼저 쏘고. 맞아요. 소련은 그동안 첫 유인 우주선 발사, 첫 지구궤도 선회, 첫 우주 유영 등에서 미국을 앞서 나갔는데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함께 시작된 미소 간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17일 발사된 이래 119시간 18분이 소요됐고 120만 킬로미터의 우주여행이었습니다. 우주여행을 마치고 온 닐 암스트롱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미국은 열광했는데요. 이후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1972년 12월, 17호까지 5번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20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2005년 동해 육군 해안 초소에서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난리 났었죠. 강원도 동해시 육군 부대에서 해안 초소 부근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괴한 3명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군대에선 이걸 거수자라고 불러요. 거동 수상하다고. 그래서 거수자라고 부르는데 자, 순찰 중이던 현역 군인들로부터 K1 소총 또 K2 소총에다가 실탄 30발까지 탈취해서 도주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퇴위를 당했던 아픈 역사죠. 네. 일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왕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던 건데요. 고종은 협박을 당해 강제로 퇴위당했고 순종이 고종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했죠. 자, 그럼 이번엔 7월 21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 7월 21일 스리랑카에서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이끄는 자유당이 여당인 통일국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돼 세계 최초의 여자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첫 여성 총리인 반다라나이케는 1960년 5월 만장일치로 자유당 당수에 선출됐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당의 지지하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1964년 전력과 우정관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혼란이 생겼고 당내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등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총선거에서 보수 세력인 통일국민당에게 패배했죠. 반다라나이케는 1970년에서 1977년까지 총리로 재임했는데요. 1977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대통령이자 딸이었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가 그녀를 다시 총리로 세웠고 2000년 8월까지 총리직을 역임하다가 그해 10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미디의 천재 로빈 윌리엄스. 그는 엉뚱한 유머로 유명한 전설적인 코미디언, 재능 있는 배우, 표정이 살아있는 희극인 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 영화배우인데요. 1951년 7월 21일 로빈 윌리엄스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하면 저는 영화 주만지가 생각나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주만지 딱 외쳐야 되잖아요. 네, 주만지 이렇게. 저는 그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좋아하는데 그 아빠가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할머니로 변장해서 그 집에서 이제 일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이 로빈 윌리엄스 작품은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는 1977년 TV 드라마 래프인을 통해 데뷔했고 이후 해피데이즈, 후크, 미세스 다우파이어, 주만지, 어거스트 러시 등 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활약했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근데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네. 2014년 8월 11일 가족과 많은 팬을 남겨둔 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네, 진짜 참 안타까웠어요. 네, 많은 애도 물결이 있었죠. 네. 로빈 윌리엄스는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나무주연상 4회 수상, 2005년에는 평생 공로상, 1998년 굿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21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99년 해밍웨이가 출생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의 소설가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는 1953년에는 퓰리처상을,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3년 우리나라 위성방송 전송 방식이 디지털로 결정됐습니다. 이 위성방송 전송 방식은 1995년에 발사한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전송 방식이었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1995년 5월 비로소 디지털 위성방송 전송 방식 기술 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상용화됐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마음이 잘 맞죠? 자, 매주 유튜브 사진관을 통해서 일상 속 다양한 것들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다라는 신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진혁 씨한테 따로 손편지라도 혹시 보내셨나요? 그 되게 감동적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진짜요? 그 인천 부평에 사시는 네. 예, 김영자 씨라고 어머.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네,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뭐 모니터링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요. 근데 그 진짜 진혁 씨 어머니처럼 유튜브 애청자분들이 저희와 소통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YTN2 너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사진관의 모든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 또 댓글로 또 저희와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의견과 감상평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희 SNS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나쁜 그림은 지워버릴게요. 앞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그림도 답변 네, 잘하거든요. 그럼요. 나쁜 거에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럼 서운하지. 나쁜 거. 차단해버려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너튜브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주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데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앞서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늘 우리와 함께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아까 편지 얘기했으니까 편지? 편지 늘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아까 그 시작하자마자 힌트 주셨다. 그거밖에 힌트를 더 주셨습니까? 그럼 뭐지? 글쎄요, 뭐 공기? 물?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는 사랑. 역시. 갑자기 내가 너무 뭔가 차가운 존재를 가지고 왔나? 사랑 때문에. 왜 저래? 코는 왜 막으시는 거예요? 냄새 나세요?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날숨이었어. 사랑. 근데 나도 사랑. 제가 이제 기수씨 빨리 살려드릴게요. 네네. 자, 물론 편지, 뭐 사랑 다 중요해요. 네.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발명과 관계가 좀 더 깊은 주제입니다. 발명?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나는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과 비슷한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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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아니, 변기의 문화. 옛날에 변기의 문화. 수세식, 그거 재밌다. 좌변기. 앞글자만 살짝 달라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제가 바로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자, 언제나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 바로 전기입니다. 아유 진짜 전기였네. 변기가 아니고. 50% 맞췄네. 변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화장실의 역사. 맞아. 네. 이거 괜찮다. 자,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전기의 역사를 알고 나면 더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유튜브 사진관 전기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They'll change there and there. You ready? 이 영화는 말이죠. 전기와 관련해서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에디슨과 테슬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커런트 워라는 영화입니다. Tonight things could change. You are the building miracles out of thin air. 일상 모든 공간의 빛과 가전의 에너지원, 산업 전반의 동력원이자 이동수단의 연료가 되기도 하는 전기. 이제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현대 문명의 시작이자 필수 요소인 전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전기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때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탈레스가 나무 송진이 굳어져 생긴 호박을 모피에 문지르다 가벼운 물체가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의 이름인 일렉트리시티는 그리스어로 호박을 의미하는 엘렉트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전기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야, 그런데 전기의 존재를 발견을 했지만 사용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용해봐야 뭐 책받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정전기. 머리카락이나 머리 뜬다, 좀 머리 뜬다, 이거. 머리카락이나 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맞아. 그거 아니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기를 이용하려면 그 특성과 개념을 연구해서 잘 정립해야겠죠. 전기의 발견은 기원전에 이루어졌지만 전기에 대한 연구는 16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전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났죠. 그럼 이때 이게 전기를 연구한 끝에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상용화가 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나 지난 뒤였거든요. 와. 이런 마찰 전기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 건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알렉산드로 볼타가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축전지를 발명하면서였죠.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를 개발한 거네요. 야, 신기하다. 지금 보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네. 그러네. 그리고 1882년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 공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많은 분들이 전기 역사 하면 에디슨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에디슨은 실제로도 전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명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극찬받는 세계 6대 전기 발명품 중 무려
두 개의 발명품이 에디슨이 발명한 거라고 하네요. 아니 뭐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이요? 뭐 이런 게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네, 6대 전기 발명품 하면요.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청소기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완전 혼수야. 이건 혼수 6대인가? 이거 혼수인데 혼수. 요즘에 좀 이제 고급 드라이어까지. 이거는 높은 맛 들어가요.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전기의 상용화 이후 현대 문명의 바탕이 된 것들은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으로 꼽거든요. 네. 바로 모스의 전신기, 시멘스의 계량 발전기, 벨의 전화기, 넌 벨도 없냐? 네, 에디슨의 축음기, 테슬라의 유도 전동기, 그리고 마지막 에디슨의 에디슨 효과까지 이 6가지를 바로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발명품 자체가 아닌 발명 이론이 6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데요. 바로 에디슨 효과입니다. 1884년에 필라멘트 전구를 개량하던 에디슨이 발견한 이론인데요. 훗날 무선 전신에 이용될 만큼 유용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죠. 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는 일찍이 이런 다양한 전기 발명품들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도요, 전기 사용 시기는 서구권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늦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1880년 전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다양한 전기 발명품들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건 바로 1886년입니다. 좀 늦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때는 조선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말이죠. 바로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어떤 편지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이미 전기 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5년 경복궁 안에 있는 전기 발전소 터가 발견되면서 확인됐죠. 야, 2015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 시대는 당연히 이제 전기가 아예 그냥 있다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야. 1886년 고종 황제는 에디슨에게 조선에 전기를 설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에디슨은 이를 받아들여 기술자를 보냈대요. 우와, 에디슨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야, 역시 아니, 고정 게스트야. 역시 우리 고정 게스트.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 맞아. 에디슨은 또 웃기지 않아요? 그걸 받고 오케이 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How much? 얼마 줄 거니? 그 결과 경복궁 건천궁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1887년 건천궁 앞마당과 연못 향원지에서 점등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기술 문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전기는 유일하게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아니, 에디슨이랑 직거래한 거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일제 감정기에 혹시 일본이 깔았었으면 그것도 얼마나 생색을 냈겠어. 맞아. 우리나라에다 그렇게 했으면. 이거나마 우리 때문에 불이 밝혀진 것이다. 답답해. 고마워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얄밉지? 그냥 죽이고 싶. 얄밉죠. 얄미워. 그 얼마나 이런 거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마워 너 해라. 고마워하지 않으면 불을 끄겠다. 아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얄미워. 얄밉게 하려고. 아니 눈앞에서 이렇게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궁 안에만 전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밤에는 컴컴하게 초록불 켜가면서 지냈을 텐데 아니 언제부터 전기를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전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기 회사 한성 전기 회사가 세워진 후부터입니다. 저게 한전인가? 그럼. 이 땅에 전기가 들어온 지 11년째가 되던 1898년 미국인 콜 브란과 보스트위크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서울의 전차, 전기, 전화 등에 대한 사업 경영권을 받아내 한성 전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전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전력 사업으로 서대문 홍릉간의 단선 궤도를 부설하고 1898년 5월 전차 개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1900년 4월 발전기가 증설돼 종로에 처음으로 세 개의 전등이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민간 전등이 켜진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대부분 수력 발전에 의존을 했는데 이 발전 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야, 뭔가 좀 불안해요. 1948년 5월 14일 우리 전기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5.14 단전 사태인데요.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남침을 준비하며 예고도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온 나라의 전기가 끊기면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시에 농번기였던 터라서 농가의 피해도 막심했을 뿐 아니라 전력 부족으로 공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일반 가정에도 3부제 또는 격일제로 전기가 겨우 공급됐다고 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그럼 계속해서 전기 사용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발전 설비조차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극심한 전력난은 계속됩니다. 1956년까지 미국이 보내준 발전함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다 오다가 당인리, 마산, 삼척 등의 화력발전소를 준공해서 전력난을 점차 줄여나가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61년에는 경성전기를 포함해 3개의 전기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입니다. 아하. 한전의 과거 모습인 거죠. 그렇죠. 전기 3사 통합. 우리나라의 유일한 발전 회사인 조선전업과 배전 회사인 남선전기 그리고 경선전기 등 3대 회사의 통합이 지난 7월 1일에 이루어져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새로 발족했는데 7월 18일에는 그 시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는데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도 전력 3사 통합과 같은 우리 혁명정부의 과감한 경제 실책을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전기 3사가 통합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경비의 절약을 도모함으로써 전원 개발을 위한 외국 원조도 얻기 쉬워졌으며 합리적 운영으로서 전기 요금을 공평하고 싸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화된 뒤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후 정부의 전원 개발 5개년 계획 시행에 따른 발전 시설 확충으로 제한 없이 전기를 송전하는 그야말로 무제한 송전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도 전기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최대 출력. 멋있다. 수력 발전하는 모습. 5.16 이후 강력히 추진해오던 전원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6월 17일 현재의 발전량은 최대 출력이 59만 7천 킬로와트라서 해방 이후 최대 출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전기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와 같이 발전량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는 무제한 송전을 실시, 각종 생산 공장은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사용 금지도 해제해서 이제는 다리미, 선풍기, 콜러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가 많네. 전력은 농촌에서도 골고루 그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농촌도 전등불을 밝히고 독서하고 즐기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 사정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산골짜기 어디나 전기가 다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진짜 전기 안 들어오는 시골집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선배님도 이렇게 호롱불 켜고 책 보셨잖아요. 아니요, 호롱불이 아니라 반딧불 잡아가지고. 반딧불을 잡으셨어?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반딧불이 마중 나오고 그랬지, 시골집 갈 때. 형설지공이죠, 형설지공. 형설지공. 됐냐? 깜빡 속았네 또. 자, 이렇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 단위의 모든 국민이 전기를 자유롭게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게 됐습니다. 전기 사고 접수실 설치.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는 무제한 송전을 실시함에 따라 도시의 전기 사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의 3대 도시에 전기 사고 접수실을 마련, 수용가로부터 직접 사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처할 수 있게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콜센터래요, 콜센터. 콜센터 이렇게 연결을 하는 모든 전기 사고가 났을 때 서울지구는 3국에 3111번, 대구는 2국에 11번, 부산은 2국에 6401번에 전화 신고하면 긴급 수리에 응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는데요. 이때부터 전력 생산 방식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최대의 발전 단지를 이루며 새로운 산업 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을 국내에 실용화했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등장하는 거죠. 1호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2번째, 세계에서는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죠.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야, 저렇게 생겼었구나. 그러니까. 규모 보세요. 와.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 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치솟는 국내 전기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허. 그러나 전기 사용량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또 에어컨 같은 고전력 가전들이 각 가정마다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전이 벌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봐도 정전. 맞아요. 정전이 자주 됐었어요. 맞아요. 그럼 막 이렇게 두꺼비집 다시 올리고. 맞아. 올리고. 두꺼비 집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 두꺼비 집 어렸을 때 이제 위험하잖아요. 애기들이 만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두꺼비 집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네. 너 두꺼비 집 안에 두꺼비가 산다. 아니 잠깐만, 두꺼비 집이 그렇게 낮은 집이 있어요? 두꺼비 집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은 아.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니까. 호기심 많았구나. 네. 두꺼비 있나? 이러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두꺼비 이런 양소리를 또 좋아해? 아니요, 싫어했어요. 그걸 아시고 너 안에 두꺼비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가 그 약간 그 동화에 나온 듯한 그 예진이를 그쵸. 환상 속에. 예진 씨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키웠다. 공주님처럼. 맞아. 그리고 동생은 초코송이 해가지고 밑에 그렇지, 과자 주고. 던져주고 한여처럼 생각한 거지. 맞아. 동생은 초코송이가 그냥 송인 줄 알았을 거야. 그렇죠. 베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갑자기 일로 왔어. 얄미워. 자, 됐어. 에너지 살아났어. 지금 이 분위기 이어가. 자,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1990년대에는 이렇게 자주 정전이 되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자는 절전 캠페인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여름철이 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우리나라 전력 사정은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비 전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1인당 전력 사용량을 GNP로 나누어 본다면 일본이 0.22,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27,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0.39로서 이야, 1등이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야, 우리나라 1등한 거 좋은 거 맞죠? 이게 나쁜 건가 봐요, 이건. 이를 풀이하면 1,000원을 벌었을 때 일본인이 22원어치의 전력을 쓰는 데 비해 우리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39원어치의 전력을 쓰는 셈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력 소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쓰긴 하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 많이 쓰네요. 정부는 올여름 에어컨 가동을 삼가면서 절전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름철만 되면 예비 전력이 모자라다, 맞아. 막 이러다 블랙아웃 됐다, 막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진행들 해보셨잖아요, 뉴스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2011년에는요, 우려했던 그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진짜? 설마. 2011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전국 3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320만. 900여 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이고. 전력 수요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생긴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안에 몇 명 있어요? 안 되죠. 3명. 3명? 네. 그 안에 몇 분 동안 있었어요? 몇 분 동안? 20분. 20분 동안요? 2011년 9월 15일은 기록적인 늦더위를 기록한 날이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했고 오후 3시를 기해서 전력 예비력이 안정 유지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지역별로 순환 정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 이거 기억나요. 그때 막 수능 수시 원서 쓸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접수 마감을 해야 되는데 대학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마감을 하려는데 정전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컴퓨터가 꺼지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어. 거기다 야구 경기도 중간에 1시간 갑자기 이거 전기 때문에 또 맞아. 쉬었다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뿐만 아니라 염색하다가 정전돼서 염색을 반밖에 못하고. 아, 진짜요? 아니, 왜냐면 기계가 돌아가야지. 뭐 하지. 맞네. 반만 했다니까, 반반.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진짜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자 9.15 대정전 상황은 당일 오후 8시경에 끝이 납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가벼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한 블랙아웃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전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 피해 컸을 텐데. 지난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 대정전. 낮에도 도시의 모든 기능은 마비됐고 어둠에 파묻힌 뉴욕은 하루 만에 약탈과 범죄의 무법천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대정전은 단순한 불편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몇 년 퇴보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대재앙입니다. 우선 취수장 가동 중지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식수도 구할 수 없고 변기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 중단 이후 3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도 중단돼 난방과 취사도 불가능해집니다. 기지국이 마비돼 휴대폰 통화는 2시간 만에 불통되고 일반 전화도 18시간이 지나면 마비됩니다. 무엇보다 치안 부재 상태가 지속되면서 약탈과 절도 등 각종 범죄가 폭동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면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네요. 아니, 돈도 못 찾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현금 이출기가 안 되니까. 맞네요. 아니, 뭐야, 이거. 전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제도 이렇게 마비가 되지만 치안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대정전이 발생하면 물만으로 발전이 가능한 수력 발전으로 복구를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오래 걸려. 온 나라를 준전시 상황에 빠뜨리는 대정전. 이번 강제정전 소동이 진짜 대정전을 막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야, 아니 올 여름에는 진짜 덥다고 에어컨 펑펑 틀지 말고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에어컨을 산지는 꽤 됐지만 에어컨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에어컨을 안 쓰다 보니까 별로 에어컨 바람이 싫더라고요. 저도 좀 그래요. 네. 저도 실제로 에어컨 잘 안 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좀 아껴야 돼요. 사실 이 대형 건물들도 조금씩 이제 맞죠? 온도도 좀 올리고 여기 기수 선배님 아껴야 돼요. 카메라는 좀 꺼주세요. 아, 그래? 원샷만 카메라만 마이크 이거 아껴, 마이크도 꺼줘. 이거 전기 아껴야 돼. 근데 내 걸로 크게 얘기해서 내 걸로 크게 그럼. 들어오게 해. 2개만 써 이제 앞으로. 그래. 내가 목소리 크게 내면 되지. 나눴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자, 물론 전기를 아끼는 게 맞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만큼 국가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표준형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가 하면 관련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갖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뉴스로 만나보시죠.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이 발전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APR-1400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1000보다 발전 용량이 훨씬 크고 긴 수명에 적은 발전 원가를 자랑합니다. 훨씬 효율이 높네요. 최근에는 본격적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최종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수출의 첫 걸음을 뗀 스마트 원전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순수 국내 기술이네. 출력은 대형 원전의 10% 수준이지만 원자로 주요 계통 기기를 압력 용기 하나에 배치해 안정성을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국토가 넓고 도시가 떨어져 있어 송 배전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국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 건설 그리고 부품기 제작 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원전의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APR-1400의 경우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국형 원전들이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그러니까 K 전력 기술. 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자랑스러운 거지. 그렇구나. 야, 우리 아빠 보일러 만들어요. 우리 아빠 지구 지키거든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전기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이 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환히 밝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늘 불편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기는 아끼고 추억은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전기 아끼라고. 이제 조명 너무 많이 켰어. 다 이제 다 조명. 꺼주세요. 그 소영이 아니, 거. 저는 아니요. 내 건 켜지고 선배 거 꺼. 그러니까 소영이 것도. 어차피 여기 많이 탔어. 오케이. 그래. 소영이 거는 켜주고 예진이 거 켜주고 내 거랑 이제 진영이 거는 좀 꺼서 아껴. 네. 저도 켜주면 안 돼요? 켜고 내 것만 끄고 내 것도 그래, 다 내리신대요, 이제. 감독님들이 조용히 마이크도 말 좀 그만하래. 이건 지금 너무 많이 탔네. 라디오로 가요, 그냥 라디오. 조용히 하래요, 그냥. 아니, 마이크 이건 아껴요, 배터리. 어휴, 정말. 차가운 전지를 가지고 왔나? 그 사랑 때문에. 오, 왜 저래? 코는 왜 막으시는 거야? 냄새 나세요?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무 날숨이었어. 근데 나도,